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2차 전지와 반도체 간의 치열한 주도주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어제 저희 경주마 전문가분들이 해주신 말씀이 특히 더 와닿는 하루였습니다. 에코프로가 오늘은 종가 기준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어서서 황제주 등극을 했습니다. 점점 이제 다음이 궁금해지죠. 지금의 시장 누구보다 잘 분석해 주실 수 있는 세 분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코스닥 900 넘어서기는 했는데 모두가 뭐 기뻐할 만한 날이었나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거의 4배나 더 많았던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국 이사님부터 먼저. 예. 네, 지금 시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는 그런데 사실 한쪽에서는 2차 전지가 또 한쪽에서는 챗GPT AI로 관련 반도체 두 가지만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수급 쏠림 현상이 뭐 계속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2차 전지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가야 될 곳이고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실적 측면에서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챗GPT AI는 과거에 어떤 99년도에 IT 붐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처음보다 틀린 것 같아요. 그때는 일부 벤처 기업들이 이끌어간 시장이었고 지금은 AI는 대형주들이 엔비디아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대형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축이 어쩌면 시장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수급 쏠림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박 이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코스닥이 연중 신고 지수를 경신했습니다. 4월 17일 날이 913포인트였고요. 오늘 914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신고 지수를 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 종목이 한 300여 개고요. 하락 종목이 1,200개 정도 되니까 오늘 하락 종목 수가 많았다는 거고 그만큼 쏠림 현상이 많았다는 거고요. 오늘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많이 올랐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에코프로 BM을 3,000억 정도, 에코프로를 2,500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쇼커버력이 들어왔다라고 이제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이 두 종목이 시가총액 1위, 2위잖아요. 이들이 16%, 12% 올랐는데 지수가 1.76% 올랐다는 거는 다른 것들은 상당히 약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의 특징은 지금 서두에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지금 시장이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한꺼번에 같이 가주진 않고요. 그리고 한쪽만 가지도 않고 이쪽이 좀 올라갔다가 매물이 좀 나오면 반대쪽이 좀 가고 ETF를 양쪽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물량 조절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갖고 있으면서 수익이 나는 그런 시장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오늘 코스피는 0.44% 하락했습니다. 이건 아침부터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2,600포인트 위로 올라가면 매도가 좀 나오는 부분이 좀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고 그 사이에 수급적 이유 그리고 개별 이슈에 따라서 테마나 섹터 강세가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부장님도 맞아요, 여쭤보죠. 네, 지금 장세 이제 강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세장에서도 뭐 실적장은 아직인 것 같고 지금 수급장인 것 같고요. 수급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2차 전지 공매도 대학살이 일단 일어났습니다. 공매도 대학살이요? 네, 그게 일어났고요. 이제 그 2차 전지 대장 이제 4인방이 공매도가 제일 많았던 종목 4종목인데 일단 에코프로가 먼저 그 고점을 뚫었죠. 제일 먼저. 그리고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오늘 이제 두 종목이 이제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BM이 고점을 돌파했는데 퓨처엠이 먼저 돌파하고 나서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이제 그 덩치 제일 큰 녀석 에코프로 BM이 이제 그 오늘 한 16% 정도 급등이 나와서 거기까지 뚫리면서 이쪽으로 쇼커버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아까 이제 이사님께서 에코프로 BM 뭐 외국인들 3,000억 정도 매수했다는 것들은 대부분 다 쇼커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쇼스케지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롱을 잡고 그 2차 전지 주요 종목의 숏을 잡았던 수급이 서로 맞물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쉬어가고 2차 전지는 올라갔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해상DS라든가 아니면 하나마이크로 이런 하락 종목이 많은 분들 불구하고 반도체 쪽에서 급등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세장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가고 그리고 수급에 몰리는 쪽에서 계속 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박 이사님 아까 코스닥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코스닥, 코스피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900을 이번에 이제 처음 넘어선 거니까 올해 들어서요. 앞으로 그러면은 좀 밴드를 좀 이제는 좀 전망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코스닥 밴드, 코스피 밴드 어떨 거라고 좀 예상하시는지. 뭐 시장에 대해서 논해야 되는 얘기지만은 뭐 짧은 시간이니까 그냥 중요한 포인트만 짚어드리면요.
2021년에 고점을 찍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하락을 한 건 미국이 본격적으로 하락한 건 작년에 1월부터였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1월에 지수를 보면은 우리 코스피가 3,000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1,000포인트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코스닥이 914포인트 갔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은 일단 코스피가 3,000 가느냐 안 가느냐는 그 이후의 얘기이고 예. 지금 당장 움직이고 있는 코스닥이 914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1,000포인트를 향해서 1,000포인트를 넘을 수 있느냐, 요거 이제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만약에 2차 전지 섹터에 있는 종목들만 일부 종목만 계속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그러면 그들이 조정을 보이거나 멈춰지는 순간이 되면은 지수는 좀 꺾일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런데 시장은 다행스럽게도 시가총액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았던 것은 2차 전지는 지금 올라온 거고 과거에 가장 높았던 것은 바이오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쪽하고 그리고 한쪽은 반도체가 축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두 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2차 전지 하나로 끌고 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셀트리온이 저점에 좀 올라왔고요. 물론 이제 올라왔다 좀 다시 조정을 보이고 있긴 한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예. 그들 좀 올라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하나 있는 거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반도체이죠. 확실하게 반도체로 가는 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왔을 때 과거의 레거시한 전차가 아닌 새로운 주류의 전차가 앞으로 간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갔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도 그 한 축으로서 2차 전지만 가는 게 아니라 한 축으로서 이제 시작하면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HBM 쪽에 있는 후공정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후방에 있는 이제 후발에 있는 전공정이나 레거시한 제품의 분들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이제 이들이 올라와주면서 올라온다는 얘기는 시가총액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수로 뒷받침이 되는 거거든요. 가령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리면요. 요즘에 많이 올라온 종목 중에서 동훈 아나텍이라고 많이 올라왔거든요. 동훈 아나텍. 예, 예. 그게 시가총액 78위가 됐어요. 그리고 큐렉소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예. 그 주식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개별 종목을 추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시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게 79위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게 시가총액이 한 8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가 화면을 볼 때 HTS에서 볼 때 내가 관심 종목 40개, 뭐 80개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 안에 이들 종목이 저 아래에 있던 게 올라온 거예요. 시가총액 1,000억, 2,000억에 있던 게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반도체에 있는 종목들이 2017년도에 어떻게 움직였었냐? 이들이 2,000억, 3,000억 있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은 8,000억에서 1조 5천억 사이에 있었어요. 예. 그들 종목이 많이 내려가 있는 거거든요. 이들이 반도체 사이클이 한번 터닝하기 시작을 하면서 반도체 사이클이 터닝한다 안 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논하지는 않고 시황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이들이 시가총액이 지금 낮은 상태에 있는데 올라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8천억 1조 단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들의 힘에 의해서 2차 전지가 쉬는 구간에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분위기를 봤을 때는 코스닥이 바야흐로 1,000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역사 신고고 지수는 아니지만 IT 네. 버블 때가 있었기 때문에요. 2021년도에 있었던 고점 1,000포인트를 넘어서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코스닥은 개별 종목이 일어나고 뭐 2차 전지 막 뜨고 반도체 뜨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좋고 그러니까 이거 뭐 좋다는 걸 알겠습니다. 근데 코스피 갖고 있는 사람은 또 이제 머리 아프잖아요. 예, 잘안 대형주를 가니까. 갖고 있거나. 네. 근데 코스피는 그만큼 따라갈 수 있느냐를 판단해 볼 때는 네. 아마도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2,50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선이었는데 그것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2,500포인트의 지지는 굉장히 강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예. 그리고 나서 2,650포인트를 지난번에 찍었다가 내려왔어요. 네. 근데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은 2,700과 2,800 사이 정도까지 다음 타겟 프라이스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되는데 아까 이 부장님 주신 대로 지금 그들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환경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코스닥이 오히려 더 먼저 오르면서 끌어당겼다가 그 다음에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환경이 되면서 올라오는데 코스피는 제한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정도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모르겠지만 코스닥만큼은 이번에 좀 굉장히 큰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구 기사님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두 가지 축 섹터가 2차 전지와 AI 인공지능에 일컬어진 반도체 관련주가 살짝 좀 코스닥에 몰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주식을 보게 되면 2차 전지 사이클은 이제 오늘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의 등장으로 더 확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심지어 이제 그동안에 가장 큰 비중을 많이 차지했던 양극재 단에서 이제
뭐 실리콘 응급제, 뭐 CNT 도전제, 이 확산되는 모습들 그런 종목들이 모두 뭐 나노신소재, 대주전자 재료, 제휴 이런 종목들이 코스닥에 몰려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더 확산이 되면서 주가가 더 뒷받침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이제 추가적인 이런 AI, 챗GPT가 과연 실생활에 파급될 때 어느 쪽이 가장 수혜를 많이 입을까? 미국의 엔비디아가 시장을 끌고 가고 있고요. 거기에 과연 우리나라 회사들이 어느 쪽에 납품을 많이 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볼 때 대부분 종목들이 이제 그쪽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이제 HBM 같은 경우도 하이넥스에 의해서 삼성전자도 투자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본격적인 뭐 후공정 섹터들, 어제는 뭐 전공정 섹터들,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이런 반도체 설비 섹터들이 줄줄이 이제 상승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그렇게 미래를 이끌어갈 한쪽에 2차전 섹터는 이미 실적이 앞으로 나와 있고 5년, 10년 동안 확실히 나와 있고 그다음에 챗GPT AI는 실적이 아직 나온 건 없지만 과거에 99년도 학습 효과를 볼 때 충분히 기대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섹터가 계속해서 매수를 끌고 올라올 경우에 코스닥 지수도 추가적인 상승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투자자들에게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면 단연 이제 에코프로 공식 황제주가 됐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종가 기준으로 이제 110만 원을 넘어선 거죠. 기염을 토했다라는 말이 정말 여기다 쓰이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당연한 결과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한 결과라고요? 네, 네. 이미 예측을 했던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5월달에도 뭐 50만 원 있을 때도 100만 원 넘어간다고 말씀드렸던 상황이니까 예정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게 이제 공매도가 많지 않았으면 이렇게 못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이제 과한 공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시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은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산정하는 단계는 이제 지났어요. 이게 뭐 싸고 안 싸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저는 뭐 여전히 저평가를 보는 입장이지만 그거 의미가 없는 게 어쨌든 수급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7월달에는 이제 각종 2차전 소재 ETF가 많이 상장이 됐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MSCI 이제 편입이죠. 이게 이제 8월 11일에 결정이 되고 8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편입이 되는데 이 수급이 유안타에서 한 1조 7,500억인가 뭐 이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올라가면은 그게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지금 공매도를 숏을 쪽에서는 버텨내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물량 자체를 이미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장악을 한 상태에서는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설명하고 이런 걸 떠났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 공매도가 이제 어려움을 계속 겪어온 상황이잖아요. 에코프로와 관련해서는. 그렇죠. 그럼 지금 어떤 상황에 몰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그 상환을 했어도 그러니까 공매도 수량은 줄고 있거든요. 많이 줄고 있는데 금액이 계속 그대로인 게 더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상환을 했지만은 주가가 올라가니까 전체 가팔 돈은 그대로고 약간 그런 문제고 이게 이제 굉장히 가파르질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제 8월 11일 발표 전까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상환을 해야 될 거죠. 그래서 최대한 누가 먼저 빨리 상환하고 그래야지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어제 뚫기 전에도 보면은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종목 오히려 공매도를 더 쳤는데 지금 이게 완전히 그 외통수에 걸린 상황이니까 저도 이거는 뭐 예측 못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에코프로 BM에서 에코프로로 오늘 시총 1위가 잠깐 바뀐 적이 있었잖아요. 뭐 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원래 정상적이라면은 에코프로가 시가총액이 높아야 되는 게 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더 높은 게 맞다고요? 네, 그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사업사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더 높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이제 그동안 밸류체인에 있던 기업들이 급성장을 하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AP, 에코프로 CNG 등의 뭐 폐배터리, 뭐 가스, 전구체, 리튬 등의 자회사들이 급성장하면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더 에코프로도 높고요. 실적도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금은 그러니까 자회사들이 상장하기 전까지는 에코프로가 장기적으로 시가총액이 높다고 더 높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공매도 얘기 앞서서 지금 부장님하고 좀 했는데 이 부분은 이사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그 전에 한 번 100만 원을 넘기냐 안 넘기냐 막 그렇게 했을 때 그때 그게 2주 전인가 지난주였나요? 2주 전이었나요? 그때 한번 그랬을 때 일단 여의도에 전체적으로 이 공매도 친 운용사들의 파산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빨리 이거 해야 된다, 성산 커버링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당연히 이제 수급으로 당분간은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밸류는 그 다음에 논하자고요. 지금은 이게 먼저 움직이는 장인 거죠. 하나는 공매도의 부분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급히 쇼커버링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왜 가만히 보면은 하나만 하지 않고 먼저 얘가 돌파하고 장대 양목 내고 그다음에 얘 내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소진이 났어요. 나머지 저쪽이 공매도였는데 이것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이제 순환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2차 전지를 갖고 계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선순환이 되는 거고 네. 이쪽에 매도 친 쪽은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계속 되는 거죠. 이걸 거꾸로 얘기해 보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주식을 갖고 있는 운용사들이 있는데 시장이 폭락을 해서 이 주가가 빠지면은 거기에 마진콜이 발생하면 다른 걸 팔아서 또 메워야 되고 이러면서 악순환이 계속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 정확하게 반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런 전체적인 흐름은 그런데 그보다 우리가 직접 투자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은요. 우리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ETF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예. 반도체 소부장도 있고 뭐 2차 전지 소부장도 있고 최근 들어서는 뭐 2차 전지 핵심 10개 뭐 또는 2차 전지 소재만 가지고 하는 뭐 20개 뭐 이런 것들 만들어지잖아요. 네. 나오자마자 그냥 진짜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하루에 1,000억씩 모집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돈이 들어오면 일단 ETF니까 당연히 무조건 사는 거잖아요. 그 주식을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 주식을 사는데 올라가는 주식을 여러분들이 그 연관관계를 잘 보시면 우리 HTS에도 그렇고 거기 운용사 들어가도 보여지는데 거기에 관련된 10종목이 있으면 이렇게 딱 누르면은 10종목이 비중으로 해서 쫙 리스트되어 있거든요. 정확하게 그 순서대로 강해요. 주가가 보면은 그러니까 2차 전지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뭐 밸류 이런 걸 다 떠나서 나도 좀 참여를 하고 싶다. 그리고 어떤 주식을 사는지 잘 모르겠다. 사실 여러 설명을 듣지만 그러신 분들은 지금 현재는 수급에서 많이 움직이면서 순환되고 있기 때문에 ETF가 형성되는 종목들에서 비중이 바뀌면서 들어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장이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운영사들에서 새로운 ETF를 출시하려고 지금 무지 준비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돈 벌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신규로 ETF가 생성이 되고 새로운 제품이 개발이 되면은 그런 개발이 나오면은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또다시 수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종목을 보시든 그 ETF에 관심을 갖든 당분간은 계속해서 ETF하고 수급을 같이 연결해서 보는 것이 직접 투자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이제 공매도 쇼커버링을 한 가지 원인으로 좀 짚어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ETF 부분, 예, 예. 2차 전지 관련 ETF가 많이 나오면서 예. 관련 수급이 좀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오늘 뭐 에코프로의 활약이 좀 가려지긴 했지만 포스코 퓨처엠도 10% 넘게 올랐고요. 뭐 2차 전지 셀 업체들도 대부분 대형 업체들도 다 강세를 보였거든요. 2차 전지 기업의 이제 수급이 이렇게 몰리는 이유, 앞서 말씀해 주신 거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사님 또 어떤 걸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그 동안에는 이제 뭐 전기차 확산이 일어날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등장하면서 더욱더 빨라질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의 어떤 배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캐파가 늘 것 같다. 실제적으로 에코프로가 여러 가지 뭐 공매도 쇼퀴즈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 양극재가 배터리의 85%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전구체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이미 중국이 그동안에 90% 이상이었는데 예. 국산화를 에코프로가 성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게 되면 물론 많이 올랐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훨씬 미래에 대한 성장, 그다음에 캐파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배팅한 상황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실리콘 음극재, 충전 기간을 좀 빨리 하고 주행 거리를 늘리고 자 이런 점들 대주전재료도 확산되고 있고 네. 또 여기에 이제 이런 실리콘 음극재가 장점이 있는 반면에 팽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터질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CNT 도전재 들어가는 나노 신소재, 제휴까지 종목이 확산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그동안에 이제 양극재 섹터가 대부분 이제 시장을 이끄는데 네. 여기에 들어가는 그동안에 가려졌던 이런 부분들도 배터리가 늘어나면서 성능이 늘어나면서 나타날 것이다. 그런 점들이 확산된 것 같고 더불어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에코프로의 어떤 쇼츠 퀴즈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거 봐서 예. 향후에 어떤 외국인들도 한국 시장에 대해서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맘 놓고 공매도를 때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점들도 나오지 않나 보여지고요. 이런 점들은 추가적인 일부 이제 반도체라든가 추가적인 종목들로 확산된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에코프로 사례 이후에 또 다른 이런 종목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점들을 상당히 좀 포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부장님은 나머지 2차 전지 기업들의 오늘 강세까지 다 지금 보셨을 때 좀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이거 계속 뭐 우리 코너에서 계속 여러 번 계속 말씀드렸던 것들 진행 중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기운을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 사실은 이제 PF 그 8,400억 투자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사실은. PEF요? 예, 거기서 이제 기관 그 PF에서 이제 그 자금을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에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에코프로 비엔과 에코프로 이제 이노베이션에다 투자를 했는데 네.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부터 전반적으로 증권사 리포트라든가 아니면 시장의 뉴스 플로우 이런 것들이 온도가 달라졌어요. 좀 더 그전에는 약간 에코프로를 검색을 하게 되면은 악재 뉴스들이 더 많이 보였는데 확연히 긍정적 뉴스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판이. 그러니까 이게 판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완전 판이 바뀐 거예요. 이제 요거를 이제 먼저 그 눈치챈 사람들이 빨리 먼저 배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예.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양극재 오늘 같은 경우 양극재 기업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인 거잖아요. 네, 그 양극재랑 양극재 지주사. 계속 양극재만이 답인 겁니까? 양극재가 탑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이 순위가 항상 그래요. 그 리튬을 하는 양극재 지주사가 두 기업이 걔네가 항상 탑픽이고 네. 그다음에 양극재 쪽에서도 이제 캐파가 많은 쪽 그리고 기술력 있는 쪽에서 에코프로비엔,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이제 전구체를 갖고 있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 이 정도가 그 2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LNF는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비중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물량을 들고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게 좀 있고 그다음 3순위가 이제 셀 업체들 그리고 LG화학그룹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장비 쪽은 이제 SK온과 LG에너솔루션이 이제 자금 조달 다 어느 정도 맞추다 보니까 수주 기대감이 상당히 지금 붙어가지고 예. 지금 뭐 DNT, 뭐 윤성 FNC부터 해서 지금 장비주들 막 급등 나오는 것들이 이제 수주 기대감 상당히 있는 게 하나기술이 먼저 그 방아쇠를 당기는 바람에 그쪽이 좀 붙었고 그리고 그 부품 쪽도 여전히 강해서 뭐 두루두루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큰 종목들 보시는 분들은 양극재 지주로 보시고 다른 좀 더 작은 종목들 보시는 분들은 장비주도 지금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다른 한편으로는 2차 전지 소수 기업들만 잘 나가고 나머지 기업들은 좀 죽어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걸 우려하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코스닥의 하락 종목 말씀하신 것처럼 1,200개 정도나 된다 오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어떻든 시장이 네. 강대장이라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체감적으로 그러실 것 같고요. 네. 물론 지수는 지금 코스닥 지수는 2차 전지 때문에 올라왔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지수를 시장을 얘기할 때는 코스닥으로 얘기하지는 않고 코스피로 얘기하고 미국은 S&P 500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시장이 강한 시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목 장세인 거죠. 근데 거기에 강한 종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한 장이라고 듣기 전에 해피한 말씀을 주신 거고요. 전체 시장은 이제 코스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아주 불장이다. 뭐 이렇게는 이제 상황을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으로 승부를 거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렇게 느껴진다. 이렇게 정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약한 종목이 더 많이 있고. 근데 시장은요. 전체적으로 시장에 돈이 많거나 아니면 유동성, 그러니까 돈이 유동성이죠. 유동성이 풍부하고 경기가 좋아지고 앞으로 사이클이 대세 상승 사이클에 이러면은 여러 섹터들이 한꺼번에 같이 올라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만 지금은 경기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차별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이제 질문을 그렇게 주셨으니까요.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뭐 어떤 거는 계속 가고 있는데 어떤 거는 또 가다가 좀 쉬고 있고 어떤 건 누구장 빠지고 있고 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떤 투자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지금 상황에서 이거는 있는 현실적인 팩트인데 여기서 왜 얘는 안 가지? 얘는 야, 그거 너무 올라갔으니까 너무 고평가야. 이제는 걔는 위험해. 그래서 얘 이제 다음 차례 올 거야.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네. 지금 만약에 지금 못 오르고 있고 계속 빠지고 있는 어떤 섹터나 종목을 만약에 여기 사서 기다렸다. 그러고 있는데 얘는 차례가 없이 더 어려운 장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사실 장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쏠림과 차별화는 지금 시대의 시황에 맞는 상황이다. 거기에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지금 벌써 꽤 오랜 시간 2차 전지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2차 전지만 이렇게 센 건 아니에요. 여전히 로봇 관련 주들도 괜찮고요. AI 헬스케어도 괜찮고요. 빅데이터 관련된 것도 괜찮고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후공정만 오르면서 또 거의 비슷해요. 2차 전지 처음에 우리 2월 달에 하고 지금 느낌이 비슷하거든요. 예. 그 AI 관련된 그 HBM과 또는 DDR5 향 쪽만 역사적 신고를 내면서 막 올랐어요, 애들이요. 거의 뭐
보통 뭐 100% 이상 오르는 종목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 좀 과열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반도체도 보자. 얼마나 웃기냐면은 야, 후공정이 잘 되려면 전공정에서 세정을 잘해야지 증착 잘해야지 그것도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도 막 펴오면서 이 전공정도 올랐거든요. 예.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다른 쪽을 쳐다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거기서도 지금 아까 구 기사님 말씀 주신 대로 AI 관련 AI 향 그쪽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렇게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 코스닥에는 거의 대부분이 기술주예요. 그러면 기술주도 이렇게 탄탄하게 움직여준다면 우리에게 그동안에 좀 고생했던 것들로 수익을 줄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다시 2차 전지를 못 쫓아갔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가 생겼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좀 궁금 좀 했었는데 아까 이 부장님께 말씀 중에 제가 말씀 끊기 싫어가지고 질문 하나 드리고 싶거나 아니면 의견 듣고 네.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2차 전지 보면은 소재 쪽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왜 오른지는 수급적인 이유도 있을 거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적으로 볼 때 지금 2차 전지의 증설을 계속 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디 공장에서 증설을 한다라고 발표해서 그것이 향후에 어떻게 될 거고 그걸 이제 밸류에 감안해서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부품 장비들은 실제로 증설을 공장을 먼저 건설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고 부품이 들어가면서 그들의 실적이 막 좋아지고 그때부터 막 붐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여러분 똑같이 그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이런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네. 2차 전지의 소재 말고 장비 부품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들 종목이 전에 봄에 1월, 2월, 3월에 같이 올랐었어요. 예. 물론 그 폭은 작았지만. 근데 빠질 때 얘들 조금 빠지고 얘네는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요번에 오를 때 애들이 못 오르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얘네들이 올라갈 수 있겠죠? 라는 이제 저는 질문을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수급장이라고 이것도 2차전도 그렇고요. 반도체 약간 수급적인 큰 게 지금 장비 쪽에서 모멘텀이 분명히 있는 종목들이 급등했는데 그 종목들이 특이하게 다 공유도가 안 됩니다. 하나같이 뭐 DNT 뭐 TC스틸 붙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PNT 공매도가 되죠. 코스닥 150이 있는데 그리고 보통 장비주들은 이제 캐파랑 그리고 이제 거기 수주 잔고 확인하고 그리고 보통 영업이익률 계산해서 영업이익에서 이제 1년치를 땡겨서 이제 10배 정도 주거든요. 그러면은 밸류가 딱 1년 정도 땡겨서 보통 반영을 하고 소재주들은 이제 3년치를 수주를 한 번에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증설하기 때문에 최소 3년치는 땡겨서 이제 반영할 수 있는 차이가 있어서 보통 그래서 이제 그 1년치 실적을 땡겨 왔을 때는 장비주들이 항상 조정을 좀 받을 때 좀 세게 받는 경우가 있고 또 하방은 또 정해져 있으니까 저점에서는 여지없이 반등 들어오고 약간 그래서 장비주들은 소재주에 대해서 큰 수익을 뭐 상대적으로 덜 할 수 있지만은 매매하기는 더 좋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밸류가 좀 더 명확해서. 장비 부품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지난번에 쫓아갔다가. 근데 이번에는 2차 전지 엄청 좋다고 지금 꽤 오랜 시간 우리가 막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 종목이 아직 못 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올라간 것도 되게 예,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분명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는 그거는 시차의 문제지 기회가 다음에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올 수 있다고 좀 그래서 보고요. 한번 그리고 다만 이제 그 장비주 선택하실 때도 해자가 있는 기업을 명확하게 보셔야 되고 그렇죠. 경쟁력이 이제 다른 쪽에서 진입이 갈 수 없는지를 되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뭐 밸류체인에 이제 뭐 SK 향이든 LG 쪽이든 3사 다 들어간다든지 뭐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 3사 다 들어가니까 좋은 것이고 SK 온이 지금 펀딩이 끝나다 보니까 PNT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PNT가 SK 온 향의 매출 비중이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그 밸류체인 관계도 잘 따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 구기사님도 아까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 뭐 3사 이외에 뭐 네. 노무라든가 해외 쪽에 가장 매출이 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강하고요. 지금 오늘 저는 상당히 중요한 상황을 발견하고 있는데 연초만 하더라도 사실 물론 지금 2차 전지와 AI, 챗GPT, 반도체 이 두 가지 끌고 갔지만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어떤 전 세계 인프라 투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최근에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광물 이 부분을 중국 쪽에서 못 내놓겠다 하면서 광물을 캐자 그런 뭐 포스코 인터넷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이 상당히 시세를 보였는데 네. 오늘 이런 종목들이 또 약간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쩌면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금리 한 번 인상 그리고 또 한 차례 사실상 이게 마지막이 돼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혹시 한번 추가적인 우려감 이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기적인 어떤 펀더멘탈이 우려스러운 점들 이런 점들이
결과적으로 시장을 사실상 뭐 연초만 하더라도 3대 축이었거든요. 네. 2차 전지와 AI 반도체,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 이런 쪽이었는데 지금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이 오늘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2차 전지가 다시 솟구쳐 오르고 그다음에 뭐 이수페타시스라든가 대덕전자 같은 일부 하나 마이크론 같은 종목들 일부 반도체 업종들은 다시 상승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결과적으로 한쪽에서는 이미 캐파짜리 실적이 나오는 업종들 그다음에 정부 정책 수혜를 받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이런 업종들은 계속 드세겠다라고 보여지고 결과적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AI 관련주들 이런 두 가지 축만 살아있다는 점을 볼 때 이 두 가지 축들이 어쩔 수 없는 종목들의 쏠림들 네. 이런 점들 상당히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시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지금 뭐 다양한 뭐 2차 전지 이외에 또 다양한 그 올라갈 만한 섹터들 찾아보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박 기자님 아까 질문도 감사하고요. 근데 지금 그래서 좀 AI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자면 지금 현재 AI는 좀 버블이 아니냐 뭐 이런 닷컴 버블 때를 좀 연결짓는 분석들이 여전히 좀 유효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다. 월가에서 좀 그런 분석들이 또 나오는 것 같아서 구 기자님 이거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9년도를 생각해 보면 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증권사에 근무할 때 99년도에 가장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지금 같은 코스닥 광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인터넷 보급 기대감 이 이후로 어떤 S 기술 같은 경우가 200배 상승하고 일부 종목들이 끝없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때 기대감들 야 인터넷이 과연 생활 속에 얼마나 매출이 나올까 어느 정도 나올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네. 그때와 지금의 AI는 무슨 비교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지금의 인공지능 AI 관련주가 과연 우리 실생활에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그쪽으로 좀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데 네.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그때 IT 관련주들은 일부 벤처기업들 벤처기업들이 상당히 좀 이끌어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때 저도 증권가에 있을 때 뭐 A라는 종목이 곧 IPO 한다 상장하자마자 또 폭등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의 AI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어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가장 미국의 강한 어떤 대기업들 이런 쪽이 이끌고 있다는 점을 놓고 볼 때 과연 두 가지 비율을 놓고 볼 때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라고 볼 때는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 한쪽에서 99년도에는 벤처기업이 이끌어갔기 때문에 일부의 어떤 그 버블rum도 있었다라고 보여진다면 물론 지금의 AI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대기업들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의 어떤 버블의 붐 차이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 그리고 시장에서 이런 점들 계속해서 AI가 실생활 속에 가장 파급력가 큰 점들을 찾자 엔비디아 관련주를 찾자라고 관련돼서 주가가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보여져서 네. 이런 점들을 어쩌면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찾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투자가 늘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일부 종목들이 뭐 고성능 반도체 많이 쌓는 그런 반도체이기 때문에 네. 그런 기대감으로 봐서는 추가적인 사이클이 더 네.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제가 뭐 갑자기 어두운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예, 조금 약간 리스크를 좀 우리가 돌다리 두들겨보고 건너가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닷컴 버블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네. 질문을 드리는 건데 네. 이제 미국의 빅테크인데 설마 애플, 뭐 아마존 이런 데가 그렇게 많이 흔들리겠어 하는 생각을 갖지만 당시에 이제 버블이 터진 뒤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한 95% 주가가 빠졌다 이런다고 하니까요. 이런 버블이 터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혹시 오게 된다면 뭐 앞서는 이제 계속 크게 올라갈 예, 거라는 예. 말씀을 주셨지만 어떻게 예. 보세요? 예. 근데 아니 그냥 작년만 해도 작년에 엔비디아 3분의 1 토막 났어요. 네. 뭐 언제든지 주가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가 지금 역사적 신고 지수를 찍으면서 막 올라가니까 또 뭐 반대쪽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지금 저는 구 기자님의 의견에 좀 동의를 예. 하고 그때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이때 제가 95년도에 입사했으니까 이때는 대리 시절이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 이때는 그 닷컴 버블은 어떻게 왔냐면은 PC의 시대에서 인터넷이 접목이 되면서 인터넷과 PC의 접목으로 닷컴 버블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것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수익원을 상업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그러면서 막 주가가 그렇게 뜬 거예요. 몇백 배씩, 막 200배 뜨고 막 이렇게 뜬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상업화가 안 됐어요.
그때는 그게 수익과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나서 닷컴 버블이 붕괴되고 2000년대에 붕괴되고 그리고 나서 꽤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오늘의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뭐 이런 것들이 구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닷컴 버블에 그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것은 뭐냐면 지금은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들이 한 10여 년들 동안 그 기술을 가지고 꽤 큰 결과물을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새로운 한 단계 레벨업이 돼야 되는데 레벨업 되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전기차이고 2차 전지이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쪽 IT 쪽에서는 AI에서 그걸 찾는 거죠. 그 AI에서 찾는데 지금 보면 엔비디아나 이런 쪽이 오르는 것은 하드웨어 쪽이 오르는 거잖아요. 네. 지금 당연히 그쪽에서 수익이 나는 쪽은 그쪽이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소위 그 빅테크나 아니면 플랫폼 회사들은 그 하드웨어가 완성돼서 가지고 오면 수익원과 창출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새로운 것이 나와서 상업화되어서 이익을 실현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버블이 형성됐다가 바로 꺼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예. 지금은 그때하고는 좀 다른 이걸 상업화시켜서 이익으로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다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돈이 되는 사업을 한다는 게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약간 테마성 재료로 움직이는 경우도 간혹은 있잖아요. 뭐 우크라이나 최근에 뜬다고 하니까 우크라이나 재건하고 네. AI하고 막 맞물려가지고 또 엄청나게 또 올라가기도 하고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적으로는 어쨌거나 뭐 AI 섹터에 약간 테마성 소재들이 붙고 있는 상황인 건데 AI 섹터의 운명을 어떻다고 좀 전망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저 뭐 뉴스에 보니까 그 챗 GPT를 만드신 분이 그 뭐 제프리 힌턴인가 그분이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AI 겨울이 나타났을 때는 이제 그 기대감에 비해서 실제 이제 그 실현하는 부분들이 성과에 기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지만은 지금은 어느 정도 사람들의 좀 기대를 충족할 만한 그런 결과물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깜짝 놀랄 만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뭐 겨우는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AI,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랑 AI 쪽이 약간 시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 AI 겨울이 두 번 있었는데 1974년에서 80년, 그리고 1987년에서 93년 이렇게 있었다고. 닷컴 버블은 이제 99년 뭐 그렇게 있었으니까 이 네. 차이가 있고요. 닷컴 버블 당시에는 나스닥이 퍼가 뭐 92배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뭐 20배 안 되니까 그 버블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들고,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는 투자금들이 뭐 올해 시장만 해도 한 200조 정도 육박을 한다 뭐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2018년도 챗 GPT 처음 나올 때보다도 한 30배 정도 그 성장하는 시장이니까 분명히 성장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미국이 이제 반도체 시장을 어떤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데 있어서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챗 GPT의 탄생을 불러오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미국이 다시 이제 중국 어느 정도 제재를 하면서 반도체 시장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이런 배터리까지 시장까지도 공급망 재편을 하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내용이 그 2032년까지 뭐 67%까지 그 전기차 보급률 높인다는 거 같고요. 반도체 쪽에서 뭔가 새로운 수요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게 AI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 주도하에서 AI 시장을 진짜 찐으로 성장을 시키려는 의도가 좀 있다고 보고 있어서 예. 이번 반도체 요 AI는 좀 진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빅사이클도 향후에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AI를 비롯해서 뭐 다른 주도 섹터를 좀 찾아보는 노력들을 저희가 기울여 보자면 사실 이 디스플레이 쪽도 살짝 좀 기웃기웃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OLED 보면은 뭐 최근에 VR에도 많이 쓰인다, 뭐 자동차에도 많이 쓰인다고 하면서 굉장히 가능성들은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뭐 대표격인 LG 디스플레이만 봐도 별로 주가가 가지는 못하고요. 예. 뭐 LX 세미콘 뭐 여기저기 삼성, LG 다 쓰인다 그러는데 예. 주가가 뜨려다가 많은 느낌이더라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OLED 부분? 일단 그동안에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3대 신평사에서
디스플레이 쪽 업체들은 이제 신용등급 하향한다라는 이제 뉴스들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대처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이 그동안 이제 고전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LG 쪽은 고전을 했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애플 때문에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이 BOA에서 많이 받아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중국은 따라 올라가고 또 그 빅테크에서 있었던 수주도 좀 뺏기고 이런 상황에서 예. 삼성과 LG가 손잡고 지금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동안에 우리가 패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자꾸 뺏기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급해지는 그런 상황까지 처해져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자, 이게 이제 현재 상황이고요. 그런데 중국이 굉장히 많이 쫓아온 게 분명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력이 확실히 있는 대용량의 대화면의 OLED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폴더블에 있는 OLED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 못 쫓아왔지만 거의 대부분 많이 쫓아온 부분이 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같이 경쟁하면서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나 아니면 기술 경쟁력으로 비슷하게 우리가 뭐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똑같은 것 같아요. 반도체하고 똑같이 요즘에 보면은 왜 삼성전자의 SK 하이닉스가 큰 소리 치잖아요. 네. HBM 때문에. 이 지금 디스플레이 쪽도 좀 선단에 있는 더 고사양의 디스플레이 쪽을 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빅테크 기업들, 뭐 애플도 그렇고 뭐 아무튼 이런 이 수요 측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만큼 수요가 강하지 않아요. 경기의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진퇴양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좋아지는 부분은 좀 아닐 것이라고 좀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텀에서는 디스플레이가 바로 좋아지느냐 이 부분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러면 이제 꺾이는 산업이냐 그런 산업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산업은 아니고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수요가 좀 약할 뿐이지 꺾이는 산업은 아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예. 뭐 LCD 같은 경우 사실 중국한테 굉장히 많이 빼앗겼고 그렇죠. 뭐 거의 완전히 지배를 해버렸죠 중국이. OLED 부분도 근데 최근에 중국이 우리 핵심 인력을 좀 빼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괜찮을까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그러니까 좀 그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전에 이제 우리가 LCD를 사실상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을 때 네. 그때 뭐 333 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인력이 중국에 오면 뭐 연봉 3배 주겠다. 그다음에 뭐 3년 동안 보장해 주겠다. 또 뭐 마지막 3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자녀 교육 문제라든가 네. 그런 여러 가지 의료 문제 보장해 주겠다. 인력들이 많이 대거 이동하면서 LCD가 이제 우리나라를 따라잡는 중국이 그런 모습 때문에 상당히 아쉬웠거든요. 지금의 OLED는 사실상 저희가 80~90% 뭐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도 최근에 어떤 인력 빼가기가 시작되고 있다. 이런 점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상당히 물론 우려스럽고 그래서 최근에 우리 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뭐 LG가 넘버1이었고 소니가 넘버3인데 삼성전자가 이제 넘버2로 올라서겠다 하면서 다시 한번 굳히기 전략에 나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OLED 문제가 사실상 뭐 크고 훨씬 밝고 이런 부분들인데 일부에서는 그 어느 정도 가정에서 매출이 많이 늘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에서는 뭐 가져다 쓸 수도 있겠지만 폭넓은 파급 효과가 좀 없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매출이 당장 크게 가져와되지 않는 것 같다 이 부분들이 어떤 주가에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크고 훨씬 밝고 이런 건 좋은데 과연 지금 같은 여러 가지 지갑이 때에 따른 열버진 상태에서 예. 과연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까? 분명히 성장성 우리가 굉장히 높다. 그렇지만 큰 어떤 그 수요, 파급 효과, 매출 이런 점들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주가가 좀 못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보십니다.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디스플레이는 안 되겠네요. 주도주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알겠습니다. OLED 쪽은요, 네. 그 시장을 구분해야 되는 게 네. 그 대형 OLED가 있고 그 중소형 소형 OLED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형 OLED 쪽은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세계 최고인데 시장이 성장을 못했습니다 이쪽이 LG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삼성이 뛰어들어줘서 시장 파이를 커줄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이제 삼성이라든가 이제 LG가 같이 협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데 과연 이제 삼성이 저걸 키우려고 하는 것인지도 시장에서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왜요? 왜냐면 이제 삼성이 하려고 하는 거는 그 마이크로 LED라든가 아니면 미니 LED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그게 아직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 시장을 키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그 전에 약간 중간 단계로 좀 이렇게 시간을 벌기 싸움을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의혹도 좀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대형 OLED 쪽은 어쨌든 LG 디스플레이가 주도를 하는 시장이라서 아직은 시장이 크지 못하는 게 가장 문제고요. 핵심적인 건 지금 성장에 나오는 쪽은 전장용 OLED 쪽입니다. 중소형 쪽 들어가서 거기 이제 다 전장화 시대다 보니까 전기차에 다 전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의 성장성은 좀 있고요. 만약에 OLED 쪽을 보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 소재 쪽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뭐 P&H테크라든가 뭐 또 덕산 네오로스 이런 식으로 소재 부품 쪽에 딴에서는 기회는 있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저희 한 6분 정도 남았는데 시장 환경에 대한 어떤 지금 궁금증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2차 전지를 빼면은 하락 종목 월등히 많다는 말씀을 앞서서 드렸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을 투심이 좋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나쁘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뭐 각자의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형주에 있거나 코스피에 있는 사람들은 답답할 수 있겠고 그리고 실은 조금 좋아진 건 맞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반기만 하더라도요. 경기 침체 또는 경기 침체에서 조금 더 심해지면 시스템 위기가 올 수 있을 거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언제든지 반등하면 빠져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장의 추가 상승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얇게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훨씬 더 많아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분위기는 좋아진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걱정거리가 없어졌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조심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강하게 베팅하거나 이러지 않고 계속해서 한정된 종목이라 한정된 자금으로 하려고 그러고 조금 짧게 하려고 하고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정말 짧게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예. 우리가 굉장히 불안해하다가 긍정론으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이 긍정론이 어느 정도로 또 한쪽으로 치우쳐서 긍정론이 많이 세지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미스터 마켓은 또 언제 그러냐 싶게 또 악재에 예민하게 반응할 그런 순간이 또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 요즘에 보면은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고 그래서 올해 막 경기 침체가 막 깊게 오고 뭐 위기가 오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리 인상을 7월에 한다고 하잖아요. 작년에 미국 시장이 그렇게 많이 빠졌던 것은 연준이 금리 인상 자기들이 얘기했던 것보다 더 높게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번에 5에서 5.25까지 얘기를 꺼내놓은 상태에서 다시 50bp, 25bp 두 번을 더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5bp 이번에 하고 다만한 게 9월에 25bp를 더 한다라고 했을 때 예. 시장의 반응은 생각보다 냉담할 수 있다는 부분도 한쪽으로 염두에 두자.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CNN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7월에 이어서 9월까지 빠르게 연착륙의 분위기를 타고 빠르게 긴축을 조기 종료할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 그러면 시장이 좀 크게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연착륙이라고 그러고 빨리 해야지 소표라는 게 그냥 그 다음에 좋을 것 같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금리 5.75% 금리를 기업과 개인들이 버텨낼 수 있을까? 부동산이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말장난일 수 있는데 제가 표현을 할 때 상승장이라고 말씀 안 드리고 강세장으로 말씀드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상승장 정말 지수가 올라가는 장을 네네네. 말씀드리고요. 강세장은 종목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강세장에서 수익을 가장 많이 내는 방법은 주도주를 잡는 겁니다. 주도주에서 가장 좋은 주도를 잡고 주도 섹터 내 주도를 잡고 그거를 비중을 실어서 물고 늘어지면 수익이 잘 나는 해서 그러면 이런 장에서 이제 2차 전지 또는 반도체라든가 그런 종목을 잡고서 비중을 실어서 끌고 가라는 얘기 말씀을 계속 드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강세장에서는 누구나 돈을 벌 수 있지만은 누가 더 많이 보냐 싸움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주 양세입니다. 그래서 주도주 섹터 안에서 네.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오히려 강세장에서 돈 못 버는 사례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네. 아까 이사님께서 내 차례가 안 온 종목도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주식은 좋다고 할 때 조금씩 파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우리 바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조선 쪽은 어떠냐 이런 질문 주신 시청자분도 계시거든요. 조선주 앞으로 하반기에 계속 좋은 거냐? 그 조선주도 최근에까지 좋았다고 오늘 조정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조선주가 과거에 했던 조선주라기보다는 지금 조선주도 보시면은 친환경, 메탄올 연료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조선주가 특히 상승한다는 점, 이런 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 친환경 쪽에 이런 조선주를 메탄올로 하고 있고 LNG로 바꾸고 있고 이런 쪽이 상당히 미리 탈바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어떤 조선 선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점에 맞춰서 우리나라 조선주가
상당히 우위를 보였다. 그리고 최근에 조선주 주가가 끊임없는 석 달 이상 랠리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점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조선주의 어떤 우월감들 이런 점들이 친환경을 대비해서 메탄올이라든가 LNG선 네. 미리 대비했었다. 이런 점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추가적인 오늘 좀 잠깐 조정을 보였지만 네.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고요. 중국은 생각보다 경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평가들이 많았는데 예. 오늘 보니까 중국에서 뭐 정부가 잇따라 부양책들을 좀 내는 것 같더라고요. 소비를 좀 촉진하겠다, 자동차, 전자제품 많이 사게 지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맨날 나오는 게 이제 가전 하향, 자동차 하향, 이제 하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부양 정책을 계속 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태까지 해왔던 겁니다. 그 부분으로 해결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 중국은 구조적으로 좀 성숙기에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인구도 더 늘어나지 않는 부분도 그렇고요. 네, 근데 사실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보면은 전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개발도상국이라는 표현을 요즘에 안 쓰지만 개발도상국이 됐다가 중진국이 됐다, 선진국이 됐다 이런 단계를 밟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고성장을 했다가 어느 정도 피크를 치면은 그 국가는 거기서 더 고성장을 하지 못하고 서서히 안정성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중국은 이제 그런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심플하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소위 그 공동 분배, 로 모두 다 잘 먹고 잘 살자 이 얘기를 한참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강력하게 경기 드라이브를 쓰지 않았던 점이 지금의 경기 지표가 부진한 결과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국은 어려운 국가고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최근에 지표들이 나오는 것을 봐서는 정말 심각하구나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 만큼 강력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지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저기서 극복하면서 경기 회복이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만약에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거는 중국을 왜 우리가 왜 쳐다봅니까? 중국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국의 개별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 예. 중국의 일본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옛날에는 많이 했지만 예. 지금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왜 중국을 그렇게 많이 관심 있게 보냐면은 우리나라 무역 수지나 이런 부분들이 대중국 관련돼서 굉장히 비중이 크다란 부분하고요. 우리가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대중국 관련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한마디로 해주시면 됩니다. 생각하면 됩니다. 예, 미국 관련 주들은 지금 다 좋은 거고요. 중국 관련 주들은 다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생각을 드리면 시간이 없습니다, 이사님.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오셔서 또 말씀 부탁드리고요. 중국은 부양책이 아직 좀 미진하다.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는 주도주 중심의 플레이를 하게 될 것 같다. 이런 말씀까지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일은 이 정철진, 이성웅, 강준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